네, 이번에는 롤랑 바르트 다룰 텐데요. 롤랑 바르트는 문화평론가이자 기호학자이기도 했고 또 문예비평가이기도 했죠. 다양한 장르를 다양하게 섭렵한 사람이었는데 먼저 우리는 신화 기호학을 갖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신화를 하나의 기호로 보는 게 신화 기호학인데요. 자, 소시르가 기호의 자의성 태제를 주장했었습니다. 기표와 기간의 결합에는 그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그 기표와 기간의 결합은 순전히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그 결합에 있어서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자연적인 이유도 없다라는 말이죠. 이 소실의 기호 자의성 태제를 롤랑 바르트도 받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실 인식은 결코 필연적이지 않다 라고 바르트는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현실이 또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이다, 당연하다, 자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뭔가 왜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은 바로 신화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현실이 원래 자연스럽지 않아요. 현실은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고 롤랑 바르트는 봤습니다. 사회적 현실이라는 것은 인간적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인 어떤 것이고, 역사적인 어떤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자의적인 어떤 것인데, 신화는 이런 우연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또는 자명한 것으로 또는 필연적인 것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바르트는 봤어요.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프랑스 사회의 일상사가 지니고 있는 몇몇 신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소재는 신문기사, 주간지 사진, 영화, 공연, 전시회 등 매우 다양하였고 주제 또한 매우 자의적, 즉 종잡을 수 없이 방종적이었으며 시대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란 완벽히 역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예술, 상식 등에 의해 자연스러운 것, 본래적인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현상, 즉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이 참을 수 없이 느껴져서였다. 이에 자명한 것으로 포장된 진실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이데올로기적 오용을 다시금 포착해내고 싶었다. 저 인용문에 줄을 쳐놨는데요. 바르트가 볼 때 현실이란 완벽하게 역사적인 것입니다. 현실은 역사적이다. 이 말은 곧 현실은 우발적이다. 현실은 우연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저널리즘, 예술, 상식 등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역사적인 현실, 즉 우연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우연한 것을 원래 그래야만 마땅했을 것, 즉 본래적인 것으로 둔갑시켜버리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신화 기호학을 창안해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현실, 예를 들어 그 현실적인 사실들을 당위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부장제적으로 돌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성보다 남성을 먼저 고려한다거나 또는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전제하거나 간주해서 다루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현실이죠. 근데 그 현실은 이런 가부장제적 현실 또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은 우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데, 반드시 그래야만 했던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특정한 역사적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건데 이걸 당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이성애도 그런 거죠.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성애는 우연한 결과물입니다. 우연한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당연스럽게 여기고 필연적인 것으로 여길 때 동성애는 죄악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에서 벗어난 것이니까요. 자연에서 이탈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연한 것들, 우발적인 것들을 자연스러운 것들, 즉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당연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그렇게 추구해야만 하는 것. 말하자면 현실적인 어떤 사실을, 눈에 관찰되는 사실이죠. 사실일 뿐이에요. 그건 중립적입니다. 당위로 바꿔버릴 때 이래야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항상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인식은 대개의 경우 그 현실적인 상황이나 사태를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과연 무엇이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우발적인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뒤바꿔버리고 전도시켜버리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화 또는 신화 기호학이라면, 신화 내지는 신화 기호학이라면은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역전시켜버리는 현상과 신화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화과 이런 현실의 거짓된 자연스러움과 무슨 상관인가. 왜냐면요, 바르트에 하면 오늘날 문화는 신화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뭐 고대 그리스 시대나 아니면 무슨 고조선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 그 옛날 사람들만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사유 방식에 해당하는 무엇이 아니에요. 바르트가 볼 때 문화 자체가 현대인들의 문화까지도 신화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신화 개념이 기존의 전통적인 신화 개념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왜냐하면 바르트가 볼 때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특정한 세계관을 자연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화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바르트는 봤던 겁니다. 특정한 세계관, 특정한 가치, 특정한 신념, 특정한 생각, 이런 것들은 우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화는 이런 우연한 것을 자연화시킵니다. 우연한 것을 자연화시킨다는 것은 우연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우연하고 우발적인 어떤 것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자명한 어떤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신화, 우연을 자연으로 바꿔버리는 신화, 우연을 자연화시키는 신화는 문화를 조건 짓는다고 또 바르트는 봤고요. 그런 식으로 바르트는 신들의 이야기나 영웅들의 이야기나 괴물들의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었던 신화 개념을 일상적인 문화 개념으로 확장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문화를 신화가 조건 짓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그런 기제가 우리 문화의 어떤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걸 뜻하고 구성적 조건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말은 곧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 대체적으로 우연한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전도시키는 어떤 기제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
걸 뜻하겠죠. 근데 우연한 것을 자연화시키는 것이 신화라면 결국 신화란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것이고, 원래는 이런 것을 저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즉 이런 의미에서 일종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신화는 일종의 허구를 창출해내고, 그런 식으로 신화는 우리를 기만한다 라고 바르트는 봤습니다. 신화는 기만해요. 일종의 기만일 수밖에 없죠. 왜? 우연한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도록 바꿔버리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니까요. 현실에 대한 특정한 인식이 또는 사실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당위명제로 둔갑하는 현상, 이것도 신화적인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개돼지 발언이 문제됐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어요. 발언 당사자가. 기자들과의 사석에서 술자리였죠.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가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사임했죠. 뭐 이렇게 대충 말했다고 합니다. 민중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해요. 당신 말하는 민중이 누구냐? 99%다. 그러니까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99%가 다 민중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신분이 옛날처럼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왜? 출발 선상이 다른데, 당신이 상위 1%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99% 집안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출발 선상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겠는가? 상위 1%와 99%가 어떻게 같다고 봐요? 이미 계층화되어 있다는 거고, 이 둘 간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 운명이. 그러니까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사람들이 불필요한 노력이나 불필요한 의지나 불필요한 저항을 하지 않는 가운데 좀 더 사회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이런 애구거린 발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제가 되니까 이게 영화 내부자들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변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사실과 당이 혼동하고 있죠. 아마도 이 발언한 사람이 본 현실은 이대로 굴러가는 게 맞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인식에 있어서 바른 인식이었어요. 민중이 개돼지처럼 취급되고 있다? 또는 한국 사회는 사실상 신분제 사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위 1%를 위해서 나머지 99%가 희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위 1%가 나머지 99%를 지배하고 있다? 아마 맞는 현실이실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의 실책은 뭐였냐면은 현실 인식을, 그러니까 사실 명제를 당위 명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현실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고, 이 상태가 유지되도록, 또 이 상태가 더 잘 드러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또는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셈이죠. 사실 상위 1%가 99%보다 더 많은 부를 갖고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결과물이고 우연한 일이죠. 소수의 상위 계층이 대다수의 하위 계층을 지배하는 것도 역시 우연한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다면 다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어떤 민주사회가 도래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자, 우연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데, 문제는 이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자명한 것으로 볼 때, 그건 하나의 당위 명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원래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 지배하는 거야. 그게 맞지. 맞지. 이 말은 단순히 현실이 그렇다는 걸 뜻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 즉 당위적인 어떤 생각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현실은 이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반하는 어떤 주장을 누군가 할 경우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런 현실을 바꾸려고 누군가 시도할 경우 부질없는 짓이라고 타박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현실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돼지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화를 냈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당위명제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올바른 공분이죠. 반면에 이 개돼지 발언에 화를 냈지만 그분들조차 역시 이 현실 명제를 사실 명제를 당위 명제와 혼동하고 있다면은 그분들은 정말로 개돼지 인생인 건 맞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신화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는 그 신화적 현실을 당연한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개돼지 상태를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걸 뜻할 테니까요. 자, 방금 상위 1% 뭐 하위 99% 얘기가 나왔는데 상위가 하위를 지배한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죠. 권력의 문제고. 그래서 바르트는 신화가 일종의 비정치화된 빠롤이라고 말합니다. 빠롤은 랑그가 현실화된 언어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화란 비정치화된 언어 활동이다 라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왜 신화가 비정치화된 빠롤이냐면 신화는 우연한 것, 즉 특정한 세계관을 자연화시키고 필연화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활동에 권력을 기재하기 때문이죠.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뒤바꾸는 가운데 신화는 우리의 활동, 언어 활동에 지배 권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기능을 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르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논하겠지만 바르트가 특정한 세계관을 언급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예요. 그리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계급의 헤게모니, 즉 패권에 봉사합니다. 또는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자연화시키는 신화는 정치적인 어떤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화는 결국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결국 신화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 지배를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화는 비정치화된 빠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의 패권, 헤게모니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특징을 비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탈색시켜 버립니다. 정치적인 것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것을 숨겨요. 마찬가지로 권력관계도 숨기게 되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신화를 비정치화된 빠롤이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신화가 비정치적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신화는 사실 비정치적인 것을 가장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게 신화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것인 양 가장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화는 결국
역사를 자연으로 전도시키고 우연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전도시키고 그와 더불어 정치적인 것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전도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정치적인 것의 이런 비정치적인 것으로의 전도 그 자체 속에 이미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기재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신화는 권력을 재생산하게 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신화는 만약에 지배 권력이 부르주아 권력이라면 부르주아 권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회의 모든 권력은 언제나 우연한 것이에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 사회에서 누군가 권력을 지니고 있다?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신화는 이러한 상황을 필연적인 것으로 둔갑시키죠. 저분이 권력을 지니고 계시다.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하지만 니네가 권력을 진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신화는 권력에 결부된 역사, 즉 우연한 것을 자명한 것으로 스키바드스와 자명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고 결국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우연한 권력을 필연적인 권력으로 뒤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의 우연한 권력은 거짓된 자연스러움으로 가장하게 되죠. 거짓된 필연성으로 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적용시켜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어떤 권력이 너무나도 정당해 보인다. 더군다나 그 정당해 보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게다가 필연적으로 보인다. 그럼 그 권력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결코 자연스러울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바르트가 신화가 비정치화된 빠롤이라고 그랬죠. 예. 신화도 빠롤입니다. 그러니까 랑그를 전제로 한 일종의 빠롤. 랑그가 현실화된 언어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는 랑그, 즉 언어 구조와 필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화는 언어 구조를 토대로 해서 기능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신화라는 구조가 있고요. 이 구조는 어쨌거나 언어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언어 구조를 토대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신화 구조는 언어 구조라는 하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둘째 시간에 두 번째 강의에서 소시르의 언어학 다루면서 기호는 기표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었죠. 그리고 결국에 언어 구조라는 것은 기표와 기를 결합시키는 어떤 질서들의 총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어 체계가 있다면은 이걸 우리는 언어 구조를 1차 체계라고 부를 수 있고요. 신화 구조를 2차 체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신화 구조라는 건 결국 언어 체계를 토대로 해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먼저 랑그라는 언어 구조가 1차 체계가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신화 구조라는 2차 구조가 2차 체계가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언어 구조, 즉 1차 체계 도식화 보자면은
결국에는 기호들을 만들어내는 질서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호는 기표와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에 종속된 기호라는 항을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로 기호가 있고 두 번째로 기가 있고 세 번째로 기호가 있습니다. 기표, 기의, 기호. 이게 언어 1차 체계고요. 그 다음에 신화를 2차 체계로 보자고요. 바르트가 그렇게 봤습니다. 신화적 기호를 바르트는 의미작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신화적 기표를 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화적 기의를 개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칠판을 보시면은 말하자면 언어 구조로서의 1차 체계가 있고 신화 구조로서의 2차 체계가 있는데 언어 구조의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 신화 구조에서의 의미작용이고 언어 구조의 기표에 해당하는 것이 신화 구조에서의 형식이고 언어 구조의 기, 즉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신화 구조에 있어서의 개념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1차 체계의 기표는 2차 체계의 형식에, 1차 체계의 기는 2차 체계의 개념에, 1차 체계의 기호는 2차 체계의 의미작용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신화라는 구조가 결국에는 언어라는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금 합쳐서 도식을 그려보자면 아마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먼저 언어 1차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기표가 있고 1차 체계에는 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언어 체계라면은 신화 2차 체계는 얘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신화의 형식, 그러니까 1차 체계에서 기표에 해당하는 것, 그것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1차 체계의 기호입니다. 신화는 언어 체계, 그러니까 1차 체계의 기호를 기표로 삼아요. 신화는 1차 체계의 기호를 형식으로 삼아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신화적인 기의, 즉 개념과 결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화적 기호인 의미작용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돌멩이라는 1차 체계의 기호가 있습니다. 돌멩이. 돌멩이라는 기호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기표는 돌멩이라는 의미일 테고 기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리에 딱 치면 아픈 그 돌멩이죠. 근데 이 돌멩이라는 기호는 돌멩이라는 1차 체계의 기호는 신화 체계, 즉 2차 체계에서의 형식으로 전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멩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일종의 여기서
2차 체계에서 형식이 1차 체계 기표에 해당한다고 신화적 기표가 되는 겁니다. 돌멩이는 신화적 기표이기 때문에 신화적 기표는 다시금 신화적 의미를 지시하겠죠? 그럼 그 신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돌멩이의 신화적 의미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하기 위한 어떤 도구죠. 신화적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용 선고를 의미하는 기호로서 신화적 기호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화적 기호, 즉 의미작용이 하나 형성이 되죠. 그것은 바로 사용 선고를 아니죠. 사용 선고의 기호로서의 돌멩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1차 체계의 돌멩이라는 기호가 2차 체계, 신화에서 기표로서, 즉 형식으로서 기능하는 가운데 사용 선고라는 어떤 신화적 의미와, 즉 개념과 맞물려서 결국 사용 선고를 이 차 체계에서는 사용 선고의 기호로서의 돌멩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사용 선고의 기호로서의 돌멩이라는 의미작용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는 각각의 신화적 현상들이 있다면 또는 각각의 신화적인 빠롤들이 있다면 각각의 신화적인 발화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국 신화 체계라는 하나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구조 안에서 그 항이 다른 항들과 갖는 차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받아서 결국 의미를 지니게 되겠죠. 근데 이 신화 체계는 신화 구조는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어 구조라는 1차 체계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화도 결국에는 언어 활동인 이상 어쨌거나 언어 구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르트가 랑그, 그러니까 언어적 구조의 언어를 대상 언어라고 부르는 반면에 2차 체계, 그러니까 신화 체계 안에서의 언어를 메타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가 1차 체계에서는 그냥 대상 언어인 반면에 2차 체계, 신화에서는 메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왜 메타냐? 메타라는 말은 메타피직에서 형상을 뜻하는 메타피직에서 메타가 넘어서 또는 이후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머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메타 언어라는 것은 결국 대상 언어의 피 안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적어도 1차 체계 이후에 오는 어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신화적 의미는 대상 언어라는 1차 체계의 언어 이후에 오는 것. 그건 너머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메타 언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신화학자로서의 바르트가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메타 언어로서의 2차 체계, 즉 신화적 언어입니다. 그리고 방금 또 아까 돌멩이를 예로 들었는데 이 돌멩이가 반드시 기호 돌멩이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신화의 재료는 단지 그 1차 체계의 기호들뿐만 아니라 이미지들,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 또는 광고의 한 장면, 제의나 의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물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모든 신화의 기표가 될 수 있어요. 즉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결국 신화적 기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